도쿄의 전설적인 라멘 장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비법이 담긴 자신의 주방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그를 쫓아낸 한국인 알바생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주방 구석에 붙은 디귿지읒기역기역이라는 정체불명의 한글 스티커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의 혼을 담았다던 아모 레시피가 왜 이 단순한 한글 기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일본 요식업계가 발칵 뒤집힌 비효율의 장인 정신을 파괴해버린 한 청년의 충격적인 주방혁명. 그 모든 전말이 지금 바로 밝혀집니다. 제 이름은 켄지, 올해로 68입니다. 도쿄 신주쿠 뒷골목, 낡은 노랜 하나에 제 인생 전부를 걸었죠. 사람들은 제 가게 혼신 라멘을 전설이라고 불렀어요. 미슐랭 스타 같은 번쩍이는 딱지는 없었지만 제 라멘 한 그릇을 맛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짜 미식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제 라멘에서 혼의 맛이 난다고들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제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혼을 깎아 그릇에 담아내는 신성한 도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주방의 첫 번째 규칙은 불편함이었습니다. 효율? 편의성? 그런 건 혼이 없는 공장 음식이나 추구하는 가치일 뿐이었어요. 제 주방의 모든 것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오직 저만이 완벽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금이 담긴 단지는 5개, 설탕이 담긴 단지도 3개. 겉모습은 모두 똑같았죠. 그걸 구분하는 건 혀끝의 감각과 오랜 경험뿐이었습니다. 레시피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낡은 서의 족자, 제가 흘려 쓴 몇 글자의 한자들이 전부였죠. 돼지의 비명에 귀 기울일 것, 육수는 바람의 노래를 들을 때까지 같은 문장들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놈은 제 라멘을 만들 자격이 없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언제나 제 등 뒤에서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견뎌내는 거였죠. 제가 국자를 휘젓는 각도, 면을 삶는 초 단위의 감각, 차슈를 써는 손목의 스냅을 훔쳐보며 필사적으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질문은 용납되지 않았어요. 의심은 곧 모독이었으니까요. 고통을 통해 비로소 손끝에 혼이 깃드는 법이다. 이것이 제가 50년간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장사 없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육수의 깊은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손목은 시큰거렸고 밤새도록 육수를 지켜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제자들이 끓인 육수는 언제나 2% 부족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그놈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가게의 명성은 위태로웠고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제 혼을 이어받을 녀석이 단 한 놈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 녀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훤칠한 키에 요즘 애들답게 머리는 염색을 해서 노랗더군요.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낡은 공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멘에 대한 경외심이나 장인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요즘 애들의 가벼운 눈빛이었으니까요. 라멘 만들어 본 적 있나? 제가 툭 던지듯 물었죠. 녀석은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끓여 먹는 라면은 자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기겁하며 눈치를 줬지만 녀석은 태연했습니다. 그 뻔뻔함이 왠지 모르게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마침 허리가 안 좋은 주방 보조 한 명이 그만둔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녀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가 50년간 쌓아 올린 성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태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민준이의 첫날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돼지뼈를 씻어오라고 시켰어요. 당연히 세척도구나 방법 같은 건 알려주지 않았죠. 제 주방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했으니까요. 녀석은 한참을 멀뚱멀뚱 서 있더니 가장 큰 솥에 뼈를 몽땅 쏟아붓고는 수돗물을 틀어버리더군요. 이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제 고함 소리에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돼지뼈에 깃든 혼이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한 점 한 점 정성 들여 닦아내야 할 것 아니냐? 누가 저 따위로 목욕을 시키랬어. 녀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은 마치 미신을 믿는 늙은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 임무를 줬죠. 거기 선반에 있는 소금 단지 2번째 것을 가져와라. 민준이는 똑같이 생긴 5개의 단지 앞에서 망부석이 되었습니다. 뚜껑을 하나씩 열어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더군요. 그 느려 터진 행동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었어요. 수십 번 틀리더라도 제 눈빛과 손짓만 보고
이것이 스승님의 뜻이구나 하고 감으로 알아채는 그런 제자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효율과 정답 찾기뿐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던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단지들의 이름표를 좀 붙여두면 안 될까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벨 프린터가 있는데.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은 제 주방을, 제 혼이 담긴 성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동네 식당 주방쯤으로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름표? 이놈아, 여기가 무슨 편의점 창고인 줄 아느냐? 저 단지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내 놈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손끝의 감각으로, 혀끝의 혼으로 외울 생각은 안 하고 잔꾀만 부리려는 게냐? 당장 그 가짜는 생각 집어치워. 제 불호령의 녀석은 입을 꾹 다물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늙은이라는 그 눈빛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민준이라는 녀석을 제 주방의 이물질로 언젠가 반드시 도려내야 할 암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 며칠 후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주방 일에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재료를 찾아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죠. 저는 그저 녀석이 조금씩 적응하고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방 구석 선반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스티커였어요. 거기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기묘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막대기, 네모 같은 것들이 제멋대로 조합된 마치 어린애 낙서 같은 모양이었죠. 디귿지읒 기역기역, 미음늘, 시옷 기역치읒.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제 주방에 제 신성한 도구들에 감히 낙서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제국의 언어가 아닌 미개하고 조잡스러운 나라의 기호로 말입니다. 저는 스티커를 쥔 채 부들부들 떨며 민준이를 노려봤습니다. 녀석은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아, 그건 그냥 제가 헷갈리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겁니다. 돼지고기 육수, 마늘, 생강차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혼이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50년 장인의 자존심이 정체불명의 기호 쪼가리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방의 신성한 질서는 이 한국인 알바생의 단순한 편의를 위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날 이후 제 주방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붙여놓은 정체불명의 스티커들을 모조리 떼어내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제 성역에 대한 모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묘한 기호들은 마치 끈질긴 곰팡이처럼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제자리에 붙어 있더군요. 녀석은 제 분노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치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는 인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 주방을 지배하던 것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제 눈치를 살피는 제자들의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패닉에 빠져 재료를 찾던 고함 소리도, 실수를 저지르고 떠는 제자들의 어깨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그저 기름이 끓는 소리, 채소가 썰리는 경쾌한 도마 소리, 그리고 면이 삶아지는 부드러운 수증기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제 주방은 원래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혼이 빠져나간 공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제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주방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지만 이제 제자들은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선반에 붙은 기역 니은 디귿 따위의 기호를 보고 망설임 없이 재료를 집어들 뿐이었죠. 결정적인 배신감은 제 수제자인 타케시에게서 느꼈습니다. 10년간 제 그림자만 밟으며 온갖 구박을 견뎌온 녀석이었죠. 저는 타케시만큼은 제 혼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가장 바쁜 와중에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타케시가 자신의 앞치마 안쪽에 몰래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를요. 거기에는 민준이가 쓰는 것과 똑같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차슈 소스 치읓시오시오시옷, 특제 고추기름 티읕지읒 기역 치읒 기역 리을. 타케시는 제 눈을 피해 그 메모를 훔쳐보며 재료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타케시. 점심 영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그를 주방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 놈마저 저놈의 장난질에 놀아나고 있었던 게냐? 10년간 내가 가르친 혼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타케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녀석은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게 반박이라는 것을 하더군요.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기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스승님께 혼나지 않고 소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다.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주입한 것은 혼이 아니라 결국 공포였을까요? 타케시의 그 한마디는 제 50년 철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제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민준이의 시스템은 이제 주방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녀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조리대 위에 타이머 여러 개를 가져다 놓고는 각 조리 과정마다 최적의 시간을 설정해 두었죠. 면 삶기 55초, 육수 데우기 3분 10초, 숙주 숨죽이기 15초. 제자들이 타이머 소리에 맞춰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라멘이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맛을 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라멘 맛이 예전처럼 최고조로 돌아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라멘에서 아무런 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라멘이 아니라 김민준 시스템이 만들어낸 공산품에 불과했어요. 저는 이대로 제 주방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시스템이라는 유령을 몰아내고 다시 제 혼의 권위를 되찾아야만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작정하고 모든 타이머의 건전지를 빼버리고 주방 곳곳에 붙은 스티커들을 다시 한번 모조리 뜯어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은 내 감으로만 진행한다. 내 입이 타이머고 내 눈이 저울이다. 헷갈리는 놈은 이 주방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제 선언에 주방은 다시 예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제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면을 너무 익혀 내보내기도 했죠. 손님들의 클레임이 빗발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 겪는 굴욕이었어요. 제 혼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장인의 아집이 되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타케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승님 미쓰이 물산입니다. 미쓰이 물산. 일본 최대의 종합상사 중 하나였죠. 그들이 이 누추한 뒷골목 라멘 가게에 무슨 일일까요? 수화기를 넘겨받은 제 귀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켄지 장인 되십니까? 저희 식품개발팀에서 혼신 라멘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내로 저희 실사팀이 방문하여 주방 시스템과 레시피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표준화. 그것은 녀석이 늘 입에 달고 살던 단어였죠. 제 혼을 복제해서 팔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기회인 동시에 제 철학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실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저들의 투자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그 성공은 반드시 나의 혼으로, 나의 방식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김민준, 저 한국 녀석의 시스템 따위가 없어도 내 라멘은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존심이 걸린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실사팀이 오기 전날 밤 저는 모두를 돌려보내고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족자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수십 개의 단지를 열어 향을 맡으며 재료의 상태를 확인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돼지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고 바람의 노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기호들과 타이머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조차도 녀석의 시스템에 중독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때 가게 뒷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직접 만든 스티커와 타이머들이 들려 있었죠. 사장님, 내일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밤만이라도 다시 붙여두는 게 좋겠습니다. 녀석은 마치 제 불안한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분노와 굴욕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이 주방의 주인은 나다. 내 놈의 그 편리하고 얄팍한 시스템 따위는 필요 없어. 내 혼은, 내 50년 세월은 내 놈 같은 애송이가 만든 기호 쪼가리 따위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저는 녀석이 들고 있던 스티커 뭉치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아침 내 놈 짐 싸서 이 가게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민준이는 바닥에 흩어진 스티커들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까딱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주방에 홀로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성역에서 이물질을 도려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을 채운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 주방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녀석이 차지하던 공간은 물리적으로 한 평 남짓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침묵은 주방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제자들은 어제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름칠 안 된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어린 제자들조차도 주방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꾸물거리지 마라. 오늘이야말로 우리 혼신 라멘의 진정한 혼을 세상에 증명하는 날이다. 딴 생각하는 놈은 필요 없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텅 빈 주방에 공허하게 흩어질 뿐 예전과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눈빛에는 경외심 대신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특히 타케시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어젯밤 저와 민준이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전부 들었을 겁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방황했습니다. 소금 단지를 집으려다 말고 간장통 앞에서 머뭇거렸죠. 녀석의 뇌는 이미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단순한 기호에 길들여져 있었고 이제는 그 지름길 없이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개전 준비 시간부터 사소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한 녀석은 차슈를 삶는 육수에 실수로 설탕을 쏟았고 다른 녀석은 면반죽의 물 조절에 실패해 질척한 밀가루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호령이 10번은 떨어졌을 상황이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한 장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저들의 실수는 결국 제 혼이 부족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약속된 시간에 미스이 물산의 실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날카로운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 그들의 눈빛은 제 라멘을 맛보러 온 손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미술품의 진품 여부를 가리러 온 감정사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주방 구석구석을 훑었죠. 그들은 제게 악수를 청하는 대신 곧바로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량화하여 전수하시는지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선두에 선 야마다라는 부장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을 정량화하다니. 감히 숫자로 계량하려 들다니. 혼은 느끼는 것이요. 수년간의 경험과 고통 속에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지 종이 위에 적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오. 제 대답에 야마다 부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방 인력 교육에는 평균 몇 년 정도가 소요됩니까? 레시피의 보완은 어떤 식으로 유지하시는지요? 재료의 원산지나 등급이 바뀔 경우 맛의 표준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화된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질문들은 모두 제 상식 밖의 것들이었습니다. 데이터? 매뉴얼? 보안? 그들은 제 주방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철저히 해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학이 저들이 휘두르는 비즈니스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속절없이 조각나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 없소. 모든 것은 내 혀와 내 손이 기억하고 있소. 내 제자들은 내 등을 보며 배우는 것이고. 결국 저는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야마다 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접 조리 과정을 관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과정의 효율성과 복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복제 가능성. 그 단어는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보여주마. 기계 따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혼이 깃든 궁극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타케시, 너희들은 모두 비켜서 있거라. 오늘 라멘은 전부 내가 직접 만든다. 저는 제자들을 모두 뒤로 물리고 홀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실사팀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과장된 몸짓으로 면을 삶고 육수를 그릇에 부었습니다. 제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5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수십 년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낯설고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차슈를 썰기 위해 가장 아끼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어젯밤 민준이를 쫓아낸 뒤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주방을 지키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다잡으며 칼을 내리쳤지만 칼끝은 정확히 차슈를 빗나가 제 손가락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하얀 도마 위로 번졌습니다. 실사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타케시가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 장인의 상처는 훈장이다. 저는 서둘러 손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페이스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굳어갔죠. 라멘 한 그릇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소의 2배가 넘었습니다. 마침내 제 앞에 놓인 라멘은 제 눈으로 보기에도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면은 살짝 불었고 국물의 온도는 미지근했죠. 야마다 부장은 말없이 라멘을 한 젓가락 맛보더니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훌륭한 작품이지만 저희가 찾는 상품은 아니군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작품, 그러나 상품은 아니다. 제 5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주방은 장인어른 한 분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부재, 높은 리스크, 표준화 불가능. 죄송하지만 저희가 찾는 모델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마다 부장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지난밤부터 저를 짓누르던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저들을 붙잡고 무언가 소리치려 했습니다. 내 혼은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은 그저 실수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육수솥 옆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절규와 놀란 실사팀의 웅성거림이 멀어지는 의식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타케시는 울부짖으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의 미래, 제 50년의 자존심,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타케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쓰러진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화면을 눌러 어젯밤 자신이 저장해둔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과 제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가게 안은 순식간에 지옥 같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쓰이 물산의 야마다 부장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에는 동정심 대신 역시나 하는 냉소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것은 전설의 맛이 아니라 리스크 없는 사업 모델이었고, 눈앞에서 쓰러진 늙은 장인은 그가 예측했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실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야마다 부장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혼신 라멘의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타케시는 쓰러진 스승과 떠나가는 기회를 번갈아 보며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죠. 스승의 50년 역사가, 자신들의 미래가 이 차가운 주방 바닥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담담함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타케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민준은 주방의 참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먼저 야마다 부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방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야마다 부장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죠. 자네는 누군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저는 이 가게의 주방 보조입니다. 아니, 어젯밤부로 해고당했으니 전 주방 보조겠군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분, 딱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당신들이 맛보러 온 진짜 혼신 라멘을 대접하겠습니다. 그건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안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야마다 부장은 흥미롭다는 듯 시계를 쳐다봤죠. 그의 눈빛은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돌려 패닉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외쳤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숙한 유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러낸 백전노장 지휘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타케시 씨, 정신 차리고 스승님을 안쪽 방으로 옮겨. 그리고 바로 구급차 불러. 유키, 넌 찬물에 적신 수건 가져와. 나머지는 전부 내 말만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뿐이다. 민준의 호령의 제자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허둥대던 발걸음을 멈췄죠. 그들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것은 스승의 불분명한 혼이었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명확한 시스템이라는 구원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시작한다. 유키, 디귿질 끼역끼역 솥, 온도 7단으로 올려. 타케시, 스승님 옮기고 바로 미음늘 서랍에서 3쪽 다져서 가져와. 켄타, 넌 시옷기역 7통에서 2조각만 얇게 썰어. 민준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건 그가 밤새도록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완벽한 조리 동선의 설계도였죠. 돼지고기 육수, 마늘, 생강차. 그 기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혼돈에 빠진 주방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좌표였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쩔 줄 몰라 울고만 있던 제자들이 그 암호를 듣는 순간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원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민준의 시스템 아래에서 반복했던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주방은 경이로운 속도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재료가 볶아지는 소리가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되살아났죠. 그 중심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리대 중앙에 서서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할 뿐이었죠. 타이머 1번 55초. 면 건져내. 타이머 2번 3분 10초. 육수 불 꺼. 타케시, 그릇 3개 준비하고 티읕찔기역 칠기역리를 한 스푼씩만 정확하게 넣어. 모든 것은 숫자로 통제되었고 기호로 약속되었죠. 그곳에는 장인의 불안정한 감이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야마다 부장과 실사팀은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가 없었습니다. 대신 경외와 충격이 가득했죠. 그들은 지금 일본 요식업계, 아니 일본 사회 전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젊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들어서 조직을 완벽하게 재건하는 혁명의 순간을 말입니다. 정확히 8분 30초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완벽한 라멘 3그릇이 실사팀 앞에 놓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면의 익힘, 황금빛으로 빛나는 국물, 완벽한 온도의 차슈까지. 그것은 조금 전 내가 만들었던 실패작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혼이 담긴 듯한 라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은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과 완벽한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죠. 야마다 부장은 말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죠. 그는 젓가락을 들어 면을 맛보고 차슈를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군, 우리가 사전에 조사했던 혼신 라멘의 전성기 시절 맛과 정확히 일치해.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이야.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저 늙은 장인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이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거지? 자네가 이 가게에 숨겨진 수제자라도 되는 건가? 그때 타케시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중 그 누구도 스승님의 혼을 완벽히 전수받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민준군이 만든 시스템이 만들어낸 겁니다. 야마다 부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방벽에, 선반에, 서랍에 붙어있는 정체불명의 스티커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 기호들, 설마 이것이 그 시스템인가?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야마다 부장의 얼굴에 섬뜩할 정도의 미소가 번졌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혼신 라멘의 진짜 가치는 늙은 장인의 손맛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불안정한 예술혼을 완벽하게 데이터화하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저 한국 청년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야마다 부장은 자신의 팀원들을 돌아보며 선언했습니다. 계약 조건 전면 수정한다. 그는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보는 것을 넘어 위대한 발명가를 보는 듯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켄지 장인의 혼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 대신 우리는 자네의 시스템에 투자하겠다. 아니, 정확히는 김민준, 자네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네. 이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켄지 장인이 아니라 바로 자네가 맡아주게. 우리가 찾던 것은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었어. 그 말과 함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코를 찌른 것은 돼지뼈와 간장이 섞인 익숙한 향이 아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온통 새하얀 방이었습니다. 병원이었죠. 삐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제 심장이 아직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 팔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몸은 솜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내 성전, 내 주방에서 패배자처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온 겁니다. 이보다 더한 굴욕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타케시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후련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느냐? 그자들은 돌아갔겠지. 타케시는 제 시선을 피하며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을 꺼냈죠. 아니요, 스승님.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다니. 내가 그들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내 라멘이 상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제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찰 때쯤 타케시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미스이 물산은 스승님이 아니라 민준군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의 모든 레시피와 시스템을 민준군이 총괄하는 조건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기계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침묵에 잠겼어요. 결국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주방에서, 제 가게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제 눈에는 애송이에 불과했던 한국에서 온 젊은 녀석에게 말이죠.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처절한 허무함이었습니다. 내 혼은, 내 50년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타케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 저는 제 인생을 되감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훔치며 밤새도록 육수를 젓던 기억. 처음으로 내 가게를 열고 혼신 라멘의 노랜을 걸던 날의 벅찬 감동.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은 온통 초조함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육수 맛, 내 눈치만 보며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의 얼굴, 그리고 혼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왔던 나의 낡은 아집들. 어쩌면 야마다 부장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라멘은 어느새 손님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작품이 되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내 혼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나는 결국 가게를 망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민준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돼지고기 육수는 디귿지읒 기역기역. 그 단순한 기호. 그것은 내 혼을 모독하기 위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 흐릿해진 기억과 무뎌진 감각을 대신하여 나의 혼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죽은 듯이 누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녀석은 어색하게 문 앞에 서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녀석을 볼 면목도, 녀석에게 소리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꼴좋게 됐다고 비웃으러 왔느냐. 제가 힘없이 내뱉었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아닙니다. 문병 왔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고요. 녀석은 의자를 끌어다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스이 물산의 로고가 박힌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야마다 부장님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어주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저 엄청난 기회를 거절하다니 제정신인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민준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죠. 사장님, 저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 어떤 혼을 담아야 하는지는 오직 사장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만든 기억 니은 디귿 기호는 결국 사장님의 50년 세월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만 있고 내용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혼신 라멘의 주인은 사장님이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녀석은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브랜드 총괄 고문 및 품질 관리 책임자 켄지.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혼을 데이터로 번역하는 번역가일 뿐입니다. 저는 사장님의 위대한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완벽하게 맛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 시스템은 사장님의 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 안으로만 파고들었습니다. 내 혼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고 제자들을 억압했죠. 하지만 이 젊은 한국인 청년은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온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넓고 이기적인 세계를 부수고 그 안에 갇혀있던 나의 혼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구원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혼신 라멘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주방은 제가 알던 그 혼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동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벽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거기에는 한글 기호와 일본어가 함께 적힌 완벽한 조리 매뉴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통하고 웃어가며 마치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 라멘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주방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제자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앞에 민준이가 서 있었죠. 저는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제 평생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던 허리를 이 젊은 청년 앞에서 깊이 숙였습니다. 민준 군, 아니 민준 선생. 부디 나를 제자로 받아주게. 자네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늙은이에게도 가르쳐주게. 주방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타케시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다른 제자들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날 이후 혼신 라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첫 번째 학생이 되어 한글을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의 원리를 배우고 제 머릿속에만 있던 감각들을 시스템의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익혔죠. 저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육수가 가장 깊은 맛을 내는 순간의 온도다. 예전에는 이걸 바람의 노래라고 불렀지. 혼신 라멘은 미쓰이 물산의 전폭적인 투자 아래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지점의 주방에는 한글 기호가 붙었고 모든 점장들은 한글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라멘 가게에서 왜 한글을 가르치냐며 의아해했지만 곧 그 맛의 완벽한 통일성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라멘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하얀 가운을 입고 전국의 지점을 돌며 혼을 가르칩니다. 시스템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 제 50년의 세월을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제 새로운 일이 되었죠. 제 곁에는 언제나 민준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승과 제자도 사장과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낡은 혼은 그의 젊은 시스템을 만나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켄지 장인이 평생 지켜온 혼과 민준 학생이 만들어낸 시스템, 과연 무엇이 진짜 가게를 살린 비법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비효율적인 전통도, 때로는 외부의 합리적인 충격에 의해 한 단계 더 위대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낡은 것을 존중하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민준 학생이 켄지 장인에게 했던 말 중 어떤 대사가 가장 통쾌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